왜 하필 휴전국가인 한국인가요? 저는 다른 나라로 바꿔주세요. 저는 비행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매니저님이 아직 엘레나 씨는 한국 노선을 안 타봤나 봐요? 다른 사람은 모두 한국 가려고 난리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봐요. 라며 웃기만 하셨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비행이 저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3년차 승무원 엘레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를 여행하는 일을 꿈꿔왔어요. 부모님은 저를 의사나 변호사로 키우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세상을 누비는 삶을 선택했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수석 승무원으로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니 제가 아는 것이라곤 분단 국가에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뉴스 헤드라인뿐이었어요. 동료들은 아시아 승객들에 대해 까다롭고 시끄럽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노선을 경험한 후 저는 아시아 노선을 가능한 피하려 했어요. 비행 당일 저는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그것도 처음 가보는 한국으로 긴장과 불안이 함께 밀려왔어요. 승무원 여러분, 탑승이 시작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의 승객들이 차례로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제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통제 아래 얌전히 있었죠. 아직은 이륙 전이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행이 시작되고 이륙 후 첫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음료 카트를 밀며 각 좌석을 지날 때마다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거의 모든 승객이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나 한국어로 정중히 인사했거든요. 휴지나 음료 캔도 알아서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들어온 아시아가 아니야. 저는 동료 승무원 카를라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비행 중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14번 좌석의 중년 남성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승객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짧은 호흡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응급 상황은 어느 승무원에게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때였어요. 30번 좌석의 젊은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셔츠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한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의대생입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한국어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다시 저에게 영어로 설명했어요. 위경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내 구급상자에 제산제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정신이 팔렸다가 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바로 가져올게요. 구급상자를 가져올 때까지 그는 환자의 손을 잡고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제산제와 함께 물을 가져다 주자 의대생은 환자에게 약을 먹이고 천천히 위를 마사지해 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환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의 인사를 연신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진이라고 합니다. 별것 아니었어요. 우진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작은 난기류를 만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라고 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의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자꾸만 30번 좌석을 향해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우진은 대부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한국 상공에 들어선 비행기는 이제 곧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한국행 비행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련된 건축물, 깔끔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독일의 공항도 훌륭하지만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달랐어요. 이게 내가 상상하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공항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승무원 동료들과 함께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을 찾으려는 듯이 말이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우진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엘레나, 왜 그래? 뭘 찾고 있어? 동료 카를라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공항이 너무 멋져서. 저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출국장 앞에서 우진과 마주친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씨. 그가 먼저 인사했어요.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진 씨,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환자분은 괜찮아지셨나요? 네, 다 괜찮아졌어요. 공항 의무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가셨습니다. 우진이 대답했죠. 한국에는 처음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첫 방문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하네요. 서울에 얼마나 머무실 예정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3일이요. 그리고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야 해요. 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진은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기회가 되면. 그는 말을 멈추고 머쓱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그냥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제 동료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안녕히 가세요. 우진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죠.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도시 경관이 신기했습니다. 동료들은 졸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창밖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동료들은 피곤하다며 방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조금 둘러볼래요. 저는 카를라에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있니? 12시간 넘게 비행했는데? 카를라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새로운 도시에 왔는데 방에만 있기는 아까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저는 서울의 첫인상을 음미했어요. 깔끔한 거리, 활기찬 상점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제가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딘가 정돈되고 질서 있는 느낌이었죠.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실까 걱정했는데 바리스타는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는데 문득 우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회가 되면.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친절한 것뿐이야. 그는 의대생이고 너는 그저 지나가는 승무원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우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커피를 들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연히 작은 기념품 가게를 발견했어요. 진열대에는 다양한 한국 전통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예쁜 자개 브로치를 하나 샀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이 여행의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낯선 도시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인사동은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했죠. 드디어 진짜 한국을 볼 수 있겠네. 저는 들뜬 마음으로 택시를 타며 말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기념품 가게와 찻집, 갤러리가 즐비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봐, 엘레나.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찻집이래. 카를라가 가리키는 곳은 아담한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보리차와 전통 과자를 주문했어요. 이 맛이 독특하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낯설었지만
두 번째 모금에서는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찻집을 나와 골목길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가게들을 둘러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어요. 특히 한지로 만든 등과 부채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전통차 세트를 샀어요. 그렇게 2시간쯤 걸었을까? 카를라가 발을 붙잡고 앉았습니다. 더는 못 걷겠어. 잠시 쉬었다 갈래? 우리는 작은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패션 센스가 꽤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세련되고 단정한 차림새였죠. 난 조금 더 저쪽을 구경할게. 30분 후에 여기서 만나자. 저는 카를라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걷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공방에서 장인이 붓으로 글씨를 쓰는 모습, 전통 한과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골목 곳곳에 피어있는 화분들까지. 저는 사진을 찍으며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와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레나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역시 우진이었어요.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주말이라 책을 사러 왔었거든요. 우진이 들고 있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의학서적이었어요. 서울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놀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의대에 다니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꿈과 열정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생각났어요. 약속 시간에 늦었네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진이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벤치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가방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흠칫 놀라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여권과 지갑이 없었어요. 안 돼, 여권이.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아까 벤치에 앉았을 때까지는 있었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우진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벤치에 앉았을 때 물을 마셨거든요. 그때는 분명 가방 안에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었죠. 그럼 벤치에 두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빨리 확인해 봅시다. 우진이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우리는 서둘러 벤치로 돌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제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떡하죠? 여권 없이는 돌아갈 수도 없는데.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선 진정하세요.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 대사관에도 연락해야 할 거예요. 그가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동안 카를라와 다른 동료들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엘레나, 어디 갔었어? 30분이나 지났잖아. 카를라가 불평했지만 곧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진이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카를라에게 설명하고 곧바로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야 해요. 제가 안내할게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으려 애썼어요. 우진은 조용히 제 옆을 걸으며 때때로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만으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사건을 신고하는 동안 우진은 통역을 자처했습니다. 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진술을 마치자 경찰관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누군가 이 가방을 주워서 경찰서에 맡기셨답니다. 우진이 경찰관의 말을 통역해 주었어요. 정말로 제 가방이었습니다. 여권과 지갑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찾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특히 외국인의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경찰서를 나와 햇빛 아래 서서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벌써 2번째네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진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마다 나타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 동안 저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극적인 경험을 하다니. 그리고 또다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우진. 이제는 이런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진 씨,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점심 드셨나요? 우진이 문득 물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카를라가 저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갈게.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괜찮으면 너는 더 구경하고 와. 제 동료들은 피곤함에 지친 표정이었고 특히 여권 분실 사건으로 더욱 지쳐 보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진과 점심을 함께 할까? 아니면 동료들과 호텔로 돌아갈까? 괜찮아요. 나중에 봐요. 카를라가 손을 흔들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택시를 잡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간 갑자기 어색함이 찾아왔어요. 우진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식당을 하세요. 점심 드시고 가시겠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진은 2번이나 저를 도와주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게다가 진짜 한국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요?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 망설이면서도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께서 외국인 손님이 오시면 항상 환영하세요. 특히 독일에서 오신 분이라면 더욱 반가워하실 거예요. 제 형이 독일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번화가와는 다른 조용하고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우진은 작은 간판이 달린 식당 앞에 멈춰섰어요. 우리 맛집이라고 적힌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진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향기가 밀려왔어요. 실내는 생각보다 넓었고 10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과 함께 다양한 나라의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식당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중년 여성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모셔왔어요. 우진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중년 여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진의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진이 친구를 데려오다니 신기하네요. 우진의 어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말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머니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식당을 운영하세요. 우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고 우진의 어머니는 곧바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우진은 저에게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반찬을 함께 내요. 밥과 국은 기본이고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은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품은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장조림 등 셀 수 없이 많은 그릇이 놓였어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건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진과 그의 어머니가 웃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맛보는 정도로 드셔도 됩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감탄했어요. 낯선 맛이었지만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맵고 신맛이 강해 놀랐지만 2번째 젓가락에는 이상하게 끌리는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진의 어머니는 다정하게 더 먹으라며 음식을 계속 리필해 주셨어요. 한 그릇이 비면 어느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내주시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비싸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반찬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정말요? 독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우진의 어머니는 과일과 수정과라는 전통 차를 내오셨어요. 달콤하고 계피향이 가득한 차는 식사 후 디저트로 완벽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특히 김치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음식이에요.
가족마다 조금씩 맛이 다르고 어머니에서 딸로 레시피가 전해지죠. 우진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 그들의 나눔과 베풀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주는 음식이에요. 우진이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채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가정의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진과 그의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우진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거리로 나와 우진과 함께 걸으며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느끼는 이상한 친밀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따뜻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을 보셨나요? 우진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못 봤어요. 가이드북에는 나와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럼 지금 가볼래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진이 제안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오후 3시가 넘었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한국에, 그리고 우진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독일보다 더 깨끗하고 정확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한국은 기술과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잘 정돈된 거리를 감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한강에 도착하자 넓게 펼쳐진 강물과 양쪽의 도시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조깅하는 사람들로 활기찼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람선 타볼래요? 강 위에서 보는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진이 제안했어요. 우리는 유람선 티켓을 구매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갑판 위, 햇살이 내리쬐는 자리에 앉자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유람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시끄럽고 무례하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뀌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기꺼이 도와주고 정이 많아서 나눔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도덕성까지. 제 여권을 찾아준 일만 봐도 알 수 있죠. 우진이 웃었어요. 일반화하는 건 항상 위험한 일이죠.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정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가치죠. 유람선이 63빌딩 앞을 지나갈 때 노을이 강물 위에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잠시 말을 잇고 경치를 감상했어요. 한국에 대해 오해해서 미안해요. 저는 문득 말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모르는 곳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이에요. 엘레나 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진은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의 태도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또 오실 수 있잖아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부산, 제주도, 경주,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이 많거든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루프트한자 항공의 스케줄은 불규칙했고 한국 노선을 다시 받을 확률은 낮았습니다. 우진 씨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저 같은 외국인에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엘레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우진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어요. 유람선은 계속해서 강을 따라 움직였고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답네요. 우진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붉은 노을이 한강 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우진이 제안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건넸고 그는 노을을 배경으로 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진의 사진도 찍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지나가던 다른 관광객에게 부탁해 우리 둘이 함께 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유람선 여행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하며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가판난간에 기대어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는 동안 우진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내일 떠나시나요? 우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아침 10시 비행기예요. 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해도 될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수업이나 다른 일정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우진이 미소 지었어요. 유람선이 선착장에 도착하고 우리는 천천히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기온이 내려갔고 저는 살짝 떨었어요. 우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을 당기며 말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꿈, 가족, 좋아하는 음식, 여행했던 곳들.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말이죠.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여기서 만날게요. 우진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 봐요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행복감과 동시에 슬픔이 교차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우진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울에서의 기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죠. 한강 유람선에서 찍은 우진과 저희 사진이었습니다. 엘레나, 이번 주 스케줄 나왔어. 동료 마리아가 휴게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디 갈 거야? 뉴욕, 런던. 아니, 너는 또 인천이래. 마리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인천이라고. 확실해? 응, 확실해. 근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보통은 같은 노선 2번 연속 배정받는 거 싫어하잖아. 마리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그게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 저는 평소와 다른 반응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한국에서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에게 우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 감정이 너무 새롭고 소중해서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인천행 비행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우진에게 제가 다시 서울에 간다는 소식을 이메일로 전했지만 답장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그에게 저는 그저 지나가는 외국인 중 하나일 뿐이었을까요?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출구 앞에 우진이 서 있었거든요. 그의 손에는 하얀 종이가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엘레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 저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메일 받았어요. 답장을 안 했던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였어요.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진은 지난 3주 동안 의대 시험으로 바빴다고 했어요.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일상과 한국이 그리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 이틀 있다가 돌아간다고요? 우진이 물었어요. 네, 이번엔 짧아요. 그래도 다시 올 거예요.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한국 노선은 인기가 많지만 또 자원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여드린 곳들이 아직 많아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서울행 비행을 자원했고 매번 우진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렸죠.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누볐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 한옥마을의 정취,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매번 새로운 장소를 보여주며 우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들려주었습니다. 6번째 방문 때였어요.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네요. 저는 문득 말했어요. 우진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힘들지만 엘레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한 달을 버틸 수 있어요. 매번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많지 않은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엘레나, 한국에 머물면 안 돼요? 우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살라고요? 하지만 제 일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무리한 부탁인 거. 하지만 당신 없이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제안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직업, 모든 것을 두고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갈 때마다 느끼는 그 공허함, 그리고 인천에 도착할 때마다 느끼는 그 설렘.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우진 곁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남산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어요. 나 다시 돌아올게요.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로요? 네, 정말이에요. 독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서울로 올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있었어요. 한국어 배워야겠네요. 저는 우진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진이 대답했어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어요.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곧 한국으로 영원히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이 될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한국으로 향하던 그날, 제가 그토록 불평했던 그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고마워요, 우진. 저는 구름 위로 속삭였습니다. 곧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저는 눈을 감고 서울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얼마 후 독일 부모님 집에서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어머니는 충격에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제 결정을 알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엘레나, 넌 미쳤니?
내 커리어, 내 미래를 다 버리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그것도 만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남자 때문에. 아버지, 우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가 될 사람이고 배려심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시아 남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안정된 직업과 미래를 버리려 한다는 거야.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엘레나,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엄마도 알아.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봤니? 언어, 문화, 모든 게 다르잖아. 알아요, 어머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의 마음을 뺏겼어요. 그곳에서의 삶이 제게 더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야. 이민이라고, 영원히 떠나는 거라고. 아버지가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30살이에요.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나이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제 결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실망과 걱정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땠어요? 우진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예상대로였어요. 아니, 사실 더 나빴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소식이니까요. 우진이 이해심 있게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외국인 며느리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엘레나 씨를 이미 좋아하세요.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 제가 자라온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이미 떠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항공사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인사팀에서는 놀라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3주 후면 마지막 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비행지는 다행히도 인천이었어요. 엘레나, 정말 떠나는 거야? 오랜 동료 카를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리다니. 넌 정말 용감하구나. 카를라가 부러움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이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동시에 가장 진실된 결정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우진과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에서의 생활 계획을 세웠어요. 우진은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을 찾아주었고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이 화면 너머로 격려했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제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응원해 주었어요. 오랜 친구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면 돼. 가끔 연락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였어요. 특히 아버지는 여전히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의 방을 노크했어요.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오래된 가족 앨범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사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항상 모험을 좋아했지. 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 사진 속에서 5살의 저는 큰 나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떠나도 여전히 당신의 딸이에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돌아올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다만 걱정되는 거야.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비쳤어요.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건 생각도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그 말에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강한 팔이 저를 감싸 안았고 그 품 안에서 어린 시절의 안정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는 속삭였어요. 그 남자, 우진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루프트한자 항공의 유니폼을 입고 최종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이틀 후면 평범한 승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차례였어요. 비행 중 저는 모든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승객들에게 인사하는 순간, 음료를 서빙하는 순간,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5년 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저는 내리는 승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승무원실로 향했습니다. 엘레나, 정말 여기 남는 거야? 카를라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이틀 뒤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짐을 가져오고 그리고 영원히 이곳에 올 거야.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우진을 발견했어요. 그는 항상 그랬듯이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엘레나, 우진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엘레나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우진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의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기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공항을 나섰고 서울의 밝은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곁에는 우진이 있었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엘레나. 이제 당신의 집입니다. 우진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저는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첫 안녕하세요가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인사였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용기를 낸다면 놀라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용기를 냈고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으니까요.